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김땡땡입니다. 잘 지내셨죠? 대구는 지금 축제가 한창입니다. 우리 병원 뒤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쿵딱쿵딱하고 지금 다소 마이크에 노랫소리가 들어가고 이 축제 현장이 중계 방송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폐를 치료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수많은 책들이 자폐의 원인은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래야 된다고 떠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치료가 뭔지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큐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큐어라는 거는 완전히 병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140에 90 이상의 혈압을 보이던 환자가 120에 80, 120에 70 이 정도로 떨어졌다. 그게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큐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치료라는 의미는 큐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병이 개선됐을 때 치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폐는 큐어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 치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병이라는 거는 리버서블 하냐, 이 리버서블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버서블한 병은 큐어될 수 없습니다.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은 이 리버서블한 상태와 리버서블한 상태가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이만큼의 병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는 이리버서블하고 이 정도는 리버서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리버서블한 게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리버서블한 거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리버서블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병도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큐어도 가능하고요. 임프루브도 가능합니다. 치료적 행위를 할 때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봐야 안다라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큐어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높은 확률로 임프루브 되는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자폐는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왜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부하시면서 찾아가시길 바라고 저 또한 일선 현장에서 찾아 나가고 있고 치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 치료를 하려면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보호자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몸의 문제고 뇌의 문제고 바이올로직한 문제고 대사적인 문제고 무언가 우리 몸이 이상하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고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 자폐의 증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뇌에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지 근본적인 내용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는 태초부터 잘못됐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의 뇌는 구조적으로 괜찮은데 무언가 대사적 이상이거나 아니면 면역학적인 공격에 의해서 퇴행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장 독소나 수은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결국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무언가 하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수도 없이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자폐를 비롯한 모든 발달 장애는 뇌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생기는, 영어로는 인펀트고요, 12개월 내로 발병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발달이 잘못돼서 결국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자, 우리 아이 뇌는 도대체 언제 망가지는지 아니면 언제 잘못됐는지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면 시기적으로는 임신 중에 무언가 잘못된다. 태어나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다가 갑자기 퇴행하는 경우, 이거를 얼리와 레이트로 나눌 수 있겠죠. 얼리라고 하는 거는 4주 내로 모든 게 끝납니다. 4주라는 거는 굉장히 일찍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내가 생리가 없네 라고 생각했을 때 일찍 발견해도 5주쯤 발견을 합니다.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봤더니 뭐가 있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5주입니다. 5주.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기는데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맛있지만 몸에 안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요. 신혼철에서 즐기느라고 몸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대개 5주쯤 임신 여부를 알게 되고요. 그때서야 엽산제를 복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5주가 돼서 엽산을 먹기 시작하면 사실 많이 늦은 겁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내가 아이를 꼭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엽산은 평소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얼리와 레이트가 있습니다. 초진 오는 아이들 중에 퇴행이 있었습니까? 라고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퇴행 여부가 아이들의 경과를 예측하는, 예후를 예측하는 좋은 팩터가 아닐까? 퇴행의 여부와 예후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퇴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온 아이들을 통계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이 만들어지자마자 잘못되는 경우와 또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무언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18개월이나 20개월쯤 주로 퇴행을 알아차리시긴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책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퇴행은 돌 전후보다는 그 전에 일어난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발견할 때는 대부분 18개월에서 20 몇 개월 요 사이에 발견하고요. 그리고 퇴행에 의한 뇌의 데미지는 이미 그 이전 6개월이나 12개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후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다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뇌신경 발달하는 초기에 무언가 잘못됐다면 패솔로직한 문제가 많습니다. 패솔로지라는 거는 세포의 구성, 뇌의 구성 자체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경세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분열을 하게 되는데 분열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게 된다든지 좌뇌와 우뇌의 형성 과정 중 퓨전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퓨전이 되는 순간에 조직학적으로 신경이 좌뇌에서 우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 이거를 병리학적으로 즉 패솔로지의 이상, 일찍
발병했을 때는 패솔로지컬하게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또 늦게 퇴행을 하면서 잘못됐을 경우는 패솔로지컬한 경우보다는 커넥티비티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다르게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언제 발병했느냐입니다. 4주 전에 발병했느냐, 아니면 태어나서 6개월 때 발병했느냐, 11개월 때 발병했느냐, 12개월 때 발병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증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레귤레이터의 이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로 이루어졌는데 팔 하나만 없어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뇌는 머리 한쪽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뭔가 전두엽에 이쪽에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병들도 있지만 만약 그런 병들이 생길 경우에는 태어나기도 힘들어요. 일단 태어나고 정상적으로 숨쉬고 먹고 했다면 크게 이상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뇌를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프로테인, 레귤레이터 진의 이상, 뇌의 발전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이상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진화론적인 관점, 또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진화론이 무언가 가설이고 썰인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팩트로 받아들여집니다. 유전자적인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화론은 점점 더 팩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런 그림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진화론을 망쳐놓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원숭이가 허리가 점점 펴지면서 뇌도 커지면서 털도 빠지면서 자 이렇게 사람이 됐다라는 게 이게 정말 잘못된 그림이거든요. 실제로 진화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지처럼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조상의 원숭이가 있었는데 요게 요렇게 가다가 요런 놈이 태어났네? 그리고 요런 놈은 그냥 요대로 가는 거예요. 요대로 가다 보니까 요런 놈도 생기고 요런 놈도 생기는 거죠. 또 요런 놈도 이쪽으로 분화됐던 인류가 가다 보니까 요런 놈도 생기고 요런 놈도 생기고 요런 놈도 생기고 요런 놈도 생긴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에서 뭔가 새로운 베리언트가 생긴 거죠. 수도 없는 베리언트들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인류는 원숭이로부터 여러 형태의 영장류가 돼서 그 중에 살아남은 놈들이 우리 인류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뮤턴트들 중에 기린 중에 어떤 놈은 목이 길게 태어난 거고요. 어떤 놈은 짧게 태어난 겁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하지만 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살아남은 목이 긴 애들끼리 서로 교미를 해서 종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이 점점 길어지게 태어난 게 아니라 길게 태어난 애들이 살아남은 것뿐입니다. 그게 정확한 진화론이고요. 아까 봤던 그런 점점 허리가 펴지는 이러한 사진은 절대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연 선택설이 좀 전에 보여줬던 기린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 경제적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학자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했을 때 그 종입니다. 이 종을 뭘로 규정시킬 수 있냐면 서로 교미를 하는 놈들끼리 모아서 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는 서로 교미를 해서 자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는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인간도 종일까? 그죠? 인간들끼리 교미라고 하기는 그런데 서로 만나서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같은 종이죠. 근데 사회 경제적인 선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귀족과 평민 둘을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귀족은 귀족들끼리 서로 교미를 해서 자손을 만듭니다. 평민하고 귀족이 교미 말고 뭔 표현을 써야 되나? 동화책에는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나간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귀족과 평민은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자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경제적인 선택이 아닐까?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평민이 있었습니다. 그죠? 양반과 평민이 결혼하면 이 자손은 양반이 못 되고 평민으로 가죠. 양반과 양반이 만나야 결국 양반이라고 하는 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 경제적인 선택이다. 이왕 나간 김에 좀 더 나가볼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은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인간은 평등하지 않고 같은 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살고 있지만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사회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장자를 누구한테 결혼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 어디 결혼시킬래요? 재벌집 막내 아들 누구랑 결혼했죠? 검사랑 결혼했죠? 최소한 검사라도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라면 그 손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검사는 그냥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역할도 클 거고 부모의 유전자도 클 거고 부모의 경제력도 한 몫을 해서 이러한 검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S그룹이라는 회사의 장자든 손자든 그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S그룹의 유전자가 무언가 사회 경제적인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소양을 갖게 해주고 어떠한 사고의 깊이를 결정하는 무언가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부자의 유전자? 인도 이런 데에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자손들이 많아요. 대가족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하지만 내가 우리 애들 하나 굶기겠어 하면서 그 자신감 하나로 정말 아이들 많이 낳고 다 굶어 죽느니 그지꼴 못 면하니 하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밥벌이뿐만 아니라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5살, 6살짜리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할수록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손을 만들 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손을 만들 때 이 자손이라고 하는 거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잘 먹고 키도 크고 깨끗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당연하고요. 영어 유치원까지도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립초교 보내고요. 그죠?
중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도 서울대뿐만 아니라 하버드까지, 그죠? 예전에 설마 내 자식 굶기겠냐라는 시대는 갔고요. 지금은 어쩌면 설마 내 자식 하버드 못 보내겠냐라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하버드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은 결국 멸종되게 됩니다. 진화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암컷 기린이 어머 저 오빠 목이 엄청 기네, 나 저 긴 목을 갖고 있는 오빠한테 시집 가야지, 크게 보면 인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저기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깔끔하고 그런 오빠한테 시집 가야지. 그러려고 하니까 나도 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돈도 잘 벌고, 아니면 나도 직업이 번듯해야 되고, 쉽지 않겠죠? 그런 남자가 되기도 어렵고 그런 여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쩌면 정말 부모로부터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돈을 벌 수 있는 관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물려받고 그러한 성격들, 그러한 성향들이 시너지가 돼서 무언가 사회적 커리어가 생기지 않을까? 결국 실리콘밸리 이펙트는 무언가 스타트업을 하거나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무언가 파고들어서 학업적 커리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 커리어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이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BAP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BAP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사회 경제적인 상류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모여서 결국에는 BAP들끼리 하나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BAP가 BAP를 낳고요. 요 자손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공부하는 게. 뭔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태, 뭔가 냉철하고 분석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이게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실리콘밸리 이펙트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동물들은 자연히 선택을 하지만 인간은 사회 경제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왜 자폐의 유병률이 자꾸 올라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자폐적 성향, 자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 BAP들이 아무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학업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거죠. 남녀가. 진화는 무언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랜덤한 방향으로 갑니다. 다만 진화론적으로 목이 긴 기린들끼리 만나면 아무래도 목이 더 긴 기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짧은 아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화론적으로는 이렇게 목이 긴 기린끼리 만나면 목이 더 긴 자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폐가 많아지는 원인 자체를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가 제 결론이고요. 아무래도 멜로드라마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평범한 집안의 아가씨를 만나는 내용이 많지만 그것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로맨스일 뿐이죠. 그게 재밌으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지, 실제로 주위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들끼리 만납니다. 그들끼리.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BAP적 유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BAP들끼리 만나다 보면 실리콘밸리 이펙트 때문에 자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트라이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라이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뇌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뇌는 세 번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reptilian 포션, 또 림빅 시스템, 또 네오콜텍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reptilian brain, 림빅 시스템, 네오콜텍스. 이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파충류의 뇌고요, 요거는 포유류의 뇌고요, 이거는 영장류의 뇌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영장류이지만 우리의 뇌는 파충류와 포유류와 영장류의 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파충류로 시작해서 포유류가 되고 영장류로 변해가는 과정을 발생학적으로 거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뇌의 모습들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레귤레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 조절하는 타이밍이 다를 것이다. 자, 인간들은 육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적어도 걸어다니고 똥오줌 가리고 지 먹을 것 챙겨 먹을 정도가 되려면 5살 정도면 될까요? 하지만 예를 들면 바다거북이 태어나자마자 지 살궁리 다 합니다. 모래사장을 건너서 바다로 들어가고 필요한 먹이 활동 바로 시작합니다. 깨자마자. 포유류는 안 되죠. 엄마 품 속에서 뭐 합니까? 젖을 먹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어야 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렙틸리안 뇌에서 림빅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파충류와 포유류가 다른 점은 파충류는 알이고요, 포유류는 젖을 먹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젖을 먹는 겁니다. 이때 애착과 사회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엄마를 못 알아본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기억해 주세요. 요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사회적 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네오콜텍스, 대뇌 피질, 이게 인간의 고유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네오코텍스의 사회성은 또 다른 사회성이에요. 림빅 시스템에서 만드는 사회성하고 네오콜텍스가 만드는 사회성은 둘은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애착이고요, 사람과 부모와의 기본적인 애착이 주된 사회성인 거고요, 네오콜텍스가 만드는 사회성은 조직 안에서의 사회성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우리 동양은 논에서 쌀을 키웁니다. 되게 힘들어요.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물을 채워야 되고요, 심어야 되고요, 풀 뽑아줘야 되고요. 이 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항상 물이 차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밀농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밀농사는 물을 안 채웁니다. 그냥 흙에서 자라요. 비만 오면 자랍니다. 쌀은 비뿐만 아니라 치수를 해야 돼요. 치수는 혼자 못합니다. 이거는 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경사회, 특히 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는 독고다이가 안 됩니다. 혼자서 못해요. 밀농사는 씨 뿌려놓고 비만 오면 돼요. 그래서 독고다이가 됩니다. 독고다이가. 혼자 지을 수 있어요. 혼자 농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서양은 개인주의고요. 동양은 전체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이게 진화론적으로는 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혼을 하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야 우리 온 마을 사람 다 와서 오늘 논에 물 댈 테니까 제방 쌓고 뚝 쌓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할 거야. 오늘 다 와. 이러면 다 모여야 되는데 뭔가 이게 BAP적인 사람들은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니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매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오빠한테 시집 안 갈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장가도 못 가고 그죠? 자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뭔가 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서양 사람들은 보면 뭔가 역사적인 기반이 있는 것도 같지만 굳이 모여서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종을 번식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취향, 모든 판단, 암기력, 공부하는 거 아니면 사회를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뇌 구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무언가 개인적인 깨달음이라든지 이럴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는 인간의 뇌인 거죠.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애들은 사회성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자, 젖먹이 동물들은 당연히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영장류 인간이라면 좀 더 다른, 더 고난이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의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배려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농경사회는 끝났습니다. 그죠? 농사 짓는데 최적화된 인류들은 벌써 멸종했습니다. 시골 가보십시오. 누가 있나? 젊은 사람들이 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농사 짓는데 최적화된 친구들은 멸종했고 지금 사회적으로 사교육을 때려 부으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그 부모들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리한 소인을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도 현대 문명에 맞게 태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그러한 현상으로 특이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베리언트들이 증가되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자폐가 증가되는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선택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지금 반도 안 했습니다. 이 진화론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길게 얘기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할 얘기 이만큼 더 많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온토제니는 파일로제니를 포함한다 그래야 되나? 수렴한다고 해야 되나? 이 개체 발생이라고 하거든요. 개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진화된 모든 것이 이 개통 발생학이라고 하거든. 그게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의 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알이 분화되고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이 진화론적인 개통 발생학적인 진화론적인 모습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때요? 거북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죠? 사람이나 엠브리오 단계에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건 뭐야? 토끼? 똑같아요. 모르는 짐승들인데. 치킨. 우리 먹고 있는 이 치킨 비슷해요, 생긴 게. 심지어는 물고기도. 이게 온토제니 안에 이러한 진화론적인 모든 단계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엠브리오에서 변화되면서 물고기로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레귤레이터들이 다르게 작용하면, 레귤레이터들이 타이밍을 달리하면 이 엠브리오들이 사람으로 되는 거다. 결국 스타트는 비슷하지만 뇌가 네오콜텍스로 만드는 거를 좀 더 타이밍을 길게 갖고 가면 뇌의 비중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뇌가 많이 클 거다. 대뇌 피질이 늘어날 거다. 타이밍상 내가 걸어 다니고 먹이 활동하고 수영하고 막 운동하고 하는 뇌를 발달할 타이밍에 그걸 못하고 뭔가 좀 대뇌 피질을 발달하는 거를 많이 하게 되면 인간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육아기간이 긴 거예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챙겨 먹고 그냥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게 그 중요한 뇌를 발전시킬 때 대뇌 피질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니까 엉뚱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닭은 태어나자마자 다 활동해요. 바다거북이도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다 활동합니다. 포유류들도 웬만하면 금방 몇 달만 지나면 다 활동해요. 인간은 20살이 넘도록 30살이 넘도록 자꾸 과외시키고 공부시켜야 된다.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까지도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 그림은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이거를 주장했던 학자가 스케치를 일부러 좀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 생각을, 이 온토제니가 파일로제니를 수렴한다, 요약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조금이 아니죠. 많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렇게 돌고래 엠브리오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비슷하죠. 돌고래, 그 똑똑하다는 돌고래도 비슷합니다. 재밌죠? 콧구멍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돌고래 콧구멍 여기 있죠. 근데 나중에 일로 와요. 그죠? 그러면 콧구멍에 요렇게 뇌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돌고래는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하여간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적으로 어떠한 인간도 같은 종은 아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실리콘밸리 이펙트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귀족은 귀족들끼리, 평민은 평민들끼리 결혼을 하고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류가 태어났다는 거죠. 귀족의 DNA와 평민의 DNA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적으로 오더라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현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뭔가 공부하기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 무언가 연구하기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커리어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선망하는 거지. 그렇다 보니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인류도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농경사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농경에 적합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멸종했다. 지금은 무언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종들만, 그런 목이 긴 사람들만 남아서 만나다 보니 자폐가 증가되지 않을까? BAP들끼리 만나서 더 똑똑한 친구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타이밍상 잘못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BAP들끼리 만나다 보니 자폐라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이것도 어쩌면 인류가 현대사회에 더 맞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베리언트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발생학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